청와대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일화하는 대신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논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검여 군소정당들이 합의한 석패율제에 대해 민주당이 당내 의총 결과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았다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법이 누더기가 됐다는 비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탐사 취재 결과 여성을 노린 주거 침입이 올해 수도권에서만 1,4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모르는 사람 손이 들어왔어요. 딱 뒤돌아보는 순간 손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지역이 주로 피해를 받는지 단독 보도합니다. 삼성이 창립 81년 만에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이 어렵게 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프로 바둑 은퇴 선언을 한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팬돌과의 대국에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2점을 깔고 둔 이 구단은 3년 전 알파고 대결 때처럼 이번에도 78수로 묘수를 둬 승기를 잡았습니다. 총리실 압수수색.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문모 사무관이 현재 근무하는 곳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자 자격으로 처음 출근한 날 진행된 압수수색에 총리실이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국무총리실에서 근무 중인 문무 사무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기록을 압수한 겁니다. 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보고서로 작성한 인물입니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청와대는 문 사무관이 제보받은 내용을 정리해 경찰청에 단순 이첩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 사무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가 김 전 시장 표적 수사를 위해 상당 부분 가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건을 확인해 보니 송 부시장이 제보한 문건에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죄명과 법정형 등도 추가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울산경찰청 소속으로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했던 류무 수사관을 불러 수사 과정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는 송 시장을 단일 후보로 만들기 위해 중앙당과 청와대가 경쟁자를 제거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거 대상이었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저희 채널A에 실제로 청와대와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2017년 말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시장을 전략 공천하려고 당내 경쟁자와 단일화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송철호 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BH 청와대와의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17년 11월과 12월쯤 BH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면서 어디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돼서 떠오르 있으니까 술자리에서 하면서 여기 가야 되지 않냐. 송철호 시장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고 다른 자리를 생각해보란 의미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당내 울산시장 후보 경선 없이 송 시장을 공천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송철호 시장에게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억울하다며 송 시장은 경선에서 반칙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데리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임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와 송철호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교감했는지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좀 물어볼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협조할 수 있는 협조하겠다고 생각했죠. 검찰은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직접 움직였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는 선거 전 청와대 방문 결과라며 원전 해체 연구소를 논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연구소 건립은 송 시장 선거 공약으로 제시됐고 실제 선거 후 확정됐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지원이 어느 선까지였는지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확보한 검찰은 2017년 10월 13일자 기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하루 전날인 2017년 10월 12일 BH 방문이라고 적어놨는데 바로 다음 날에는 BH 방문 결과라며 원전해체 연구소, 외곽순환도로 등 VIP 면담 자료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울산시는 올해 1월 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좌절됐던 사업입니다.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원전 해체 연구소 역시 지난 4월 울산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특구 지정 원전 해체 산업을 잘 육성시켜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검찰은 2017년 10월 12일 당시 출마조차 확정되지 않은 송 후보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만나 주요 공약을 논의하고 실제 유치까지 도와준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수첩에는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과 함께 VIP 대신 후보 출마 요청이라고 적힌 대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30년 지기인 송철호 후보에게 출마를 권유하고 청와대와 여권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건 아닌지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틀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뭐라고 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건영 기자,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조사 끝났습니까? 네, 아직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쯤 그제에 이어 이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해 취재진의 모습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어제 밝힌 입장 가운데 정무적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거론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실 책임자로서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건 맞지만 오직 조 전 장관의 판단대로만 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 전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여권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정이었다면 법적 책임은 없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앞선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감찰 중단 과정에서 다른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의 개입은 없었는지 집중 조사해 조 전 장관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또 적는 공직자들. 이렇듯 업무 수첩은 공직자 필수품이죠.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 재판까지 간다면 증거로 인정될지 휴가 간 팩트맨 성혜란 기자 대신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은 수첩들입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과 또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수첩인데 각각 핵심은 장과
큰 배, 이 글자였습니다. 블랙리스트 1, 2심 법원은 이 장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적은 것이라 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사에서는 이 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을 적은 것이라 보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엇갈릴 수첩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63번에 걸쳐 빼곡히 적은 안종범 수첩. 뇌물 혐의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1,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안종범의 업무 수첩과 진술에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적은 건 증거로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처럼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닌 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수첩 입수 과정이 위법하지 않고 작성자가 위조라고 주장하지 않고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라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자, 앞서 동정민 앵커가 잠시 전해드렸듯이 총리실 압수수색이 단행된 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14년 전 장관 청문회 준비 경험을 언급하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는데 야당은 각종 날선 표현을 쓰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치른 지가 만으로 14년이 됐고 15년 차가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산자부 장관 내정자가 정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FTA를 많이 맺어가는 것이 아마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자는 경제를 강조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장의 국무총리행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우선 경제가 활력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행정부의 시녀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국회의장의 국무총리행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시다발이라는 말이죠. 진짜 이거는 경악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예 대통령의 밑에 들어가서 행정부에서 일하시겠다는 그런 발상을. 바른미래당은 정교하게 계산된 선거용 총리 지명이라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야당의 공격이 생각보다 매서워서 정세균 후보자의 총리 임명 동의안 통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안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줄줄이 늦어질 경우 불똥을 맞는 사람은 이낙연 총리입니다. 그 이유는 김철중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정세균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총리 인준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문 요청서가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안 표결까지 해야 하는 만큼 지명에서 임명까지 통상 20여일이 걸립니다. 이낙연 총리는 21일이 걸렸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만에 인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종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6일에는 반드시 사퇴를 해야 합니다. 정 후보자 임명 절차가 이때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한국당의 반대로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지역구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부임 총리
임명까지의 과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워낙 국회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도 생기는 곳이니까. 다만 공직 사퇴 시한이 선거일 30일 전인 비례대표 출마는 가능합니다. 정 후보자 임명에 걸리는 시간이 이 총리의 거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정부 부처 차관들이 이르면 모레 교체됩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물들이 대상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과 고민정 대변인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영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이 이르면 모레 교체됩니다. 내년 총선에 차출하기 위해서인데 민주당으로부터 경남 양산 출마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경기나 부산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당대표 때는 정무특보, 대선 후보 때는 캠프 상황실 부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윤 실장의 후임에는 내부 비서관이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교체 대상입니다. KBS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2017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이호순 경제수석의 전남 광양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함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차관 인사도 모레 이루어집니다. 문미옥 가기부 1차관도 교체될 예정인데 부산 경남 지역 출마가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총선 차출 인사를 연내 모두 매듭 짓고 내년부터는 경제와 민생행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4+1 협의체 합의가 또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3+1은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선거 규칙이 당리당략에 따라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취소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지난 4당 합의에서 석패율 제도는 이미 합의가 됐었던 겁니다. 지역구에서 아까운 표차로 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게 석패율제의 핵심인데 지역구도를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3+1을 협의를 했던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민주당 내에서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민주당 지지표가 정의당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등을 하더라도 득표수가 많으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만큼 정의당 후보들이 전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나 중도 포기 없이 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각 당의 요구를 조금씩 수용하다 보니 선거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동률을 놓고 싸우면서 캡이라는 상한선 개념을 새로 만드는가 하면 도입하더라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기준 없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지역구 출마자 일부를 비례대표 명단에 중복으로 올리는 이중 명부제란 용어도 등장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네, 시장에 맡기면 더 난장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말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시장 논리에 돌아가게 그냥 맡겨놓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되겠죠. 공급을 늘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은 충분한데 여기 가수요가 붙고 투기 세력이 옮겨 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요약하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기면 더 난장판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그러면서 보유세를 3배 정도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떨어지는 게 명확한 시장 원리인데 진단이 전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박 시장이 볼 때 아직도 부동산 세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박 시장은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자신한테 맡겨라 이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아까 집값 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그러니까 그 시장은 저한테 맡겨라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박 시장님이 자유시장한테 맡기라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느 국가나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깊이 개입하고 있죠. 서울시의원이 부동산을 시장, 즉 마켓에 맡겨라 이렇게 주장하니 내가 바로 시장 아니냐, 그러니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일종의 말장난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권 내에서도 이번 정부 대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당정회의에선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 시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실수요자 주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집값 잡으려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 게 총선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여권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깊을 텐데요. 한국당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남겨놓고 팔아라 이렇게 지시해놓고 정작 자신은 수도권 아파트가 한 채라는 이유로 다주택을 유지한 점을 집중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무능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정작 이 무능과 실패로부터 자신들은 횡재를 한 것입니다. 집값 폭등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 쇼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맡기면 난장판이 된다는 부동산 대책. 박원순 시장에게 맡기면 확실히 달라질까요? 네, 자신감도 좋지만 왜 정부 대책이 17번이나 나왔는데도 부동산 값이 안 잡혔는지 반성도 좀 해본다면 더 여권 주장에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갈게요. 예, 곡감 명예훼손 사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경북 상주가 지역구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 오늘 명예훼손을 당한 곡감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주 곡감입니다. 상주 곡감 농가의 자존심을 훼손하신 김종민 의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언론인들께 전부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김종민 의원은 상주 곡감 농가의 자존심을 어떻게 훼손한 걸까요? 상주 곡감이 중국까지 수출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 가서 그 상주 쪽에 있는 분들한테 자랑을 한참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주 곡감이요, 이 양천에서 갔대다. 양천에서 가져간답니다. 네, 상주 곡감이 사실은 자신의 지역구인 논산 양촌 곡감이었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자 상주 시민들은 김종민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저희가 찾아보니 이 문제의 발언은 올해 처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꽃감이 우리 논산 양촌이 최고다 그러면 상주 아니냐 그래요. 상주 꽃감이 이 양촌에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 양촌이 최고냐? 이 햇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양촌, 이 햇볕촌 아닙니까? 햇빛촌. 네, 지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 예민하네요. 네, 김 의원은 양천 곡감이 상주에서도 인정받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일부 오해를 샀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같은 얘기를 반복한 걸로 봐선 단순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이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죠. 고려대학교 학생이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는 나무서 나는 왜 운수지? 내가 도둑이야 내가? 우리 상 차장님. 지역구 의원의 거짓 발언으로 양촌 곡감의 이미지만 나빠진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국회에서 배운 못된 버릇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 민심 얻으려고 남의 지역까지 깎아내리는 건 좀 심한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인도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차도로 걸어가던 남성이 승용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심지어 이 길은 초등학교 앞 등하굣길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이 차도에 쓰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부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달리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숨진 70대 남성은 인도를 막고 진행 중인 공사 때문에 자동차 도로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 14일부터 하수구 맨홀 보수 공사 중이었는데 안전 표시를 하는 라바콘 2개를 테이프로 둘러 보행자들의 인도 통행을 막았습니다. 사람이 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놓고 이렇게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인도를 거의 다 막아놓은 편이죠. 인도를 공사할 때는 경찰에 신고한 뒤 확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무시했고 관할구청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시 좁고 여기가 불편하고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신경만 조금만 써주면 이런 사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고 지점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아이들도 사고에 노출됐던 겁니다. 등하교 시간에 지도 교사가 없는 방학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위험하죠. 근데 이 길 자체가 많이 위험해요. 아이들 다니기에 차 주차돼 있고 내가 경찰은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운전자가 술을 마셨던 사실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한겨울 텐트 농성, 광화문이나 국회 앞이 아니라 고등학교 앞에서 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원고가 정치 편향 교육을 한다고 주장한 그 학생입니다. 폭로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위가 징계를 내리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교문에서 3발자국 정도 떨어진 길 위에 노란 텐트가 등장했습니다. 텐트 앞에는 경찰 통제선까지 쳐졌습니다. 텐트에 있는 사람은 이 학교 3학년 학생인 최인호 군입니다. 지난 10월 인원고 교사가 정치 편향 교육을 강요했다며 SNS에 관련 동영상을 올린 학생입니다. 최 군은 인원고 앞에 텐트를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이 자신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한 건 부당하다며 학교 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치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괘씸하고 짜증나는 최인호를 인원고 단두대에 올려 숙청해도 되는 학내 여론이 조장된 것입니다. 앞서 동영상 속 일부 학생이 최 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최 군에게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징계를 내렸습니다. 최 군은 징계 과정에 일부 교사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끼리 저희를 공격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또 이렇게 내부 고발자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을 찍고 최 군이 대변인으로 있는 학생수호연합은 오는 23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정치 편향 교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김건모 씨의 성폭력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강용석 변호사 등이 공개한 건데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자극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것 같다며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 작업실에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이 당했던 사건의 일부라며 선정적인 내용들을 여과 없이 전합니다. 전자건반 피아노의 옆쪽에 소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진행자들의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자 반감 섞인 실시간 반응도 나왔습니다. 야, 이거 김건모를 너무 우려먹는다 그러시는데 사과하고 사과하고 인정하면 뭐 저희는 뭐 더 이상 방송 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는 김 씨의 신체 특정 부위의 특징까지 거론해 불쾌했다는 글부터 아이들도 볼 수 있는 방송인데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 아니냐, 폭로를 해도 정도껏 하라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폭로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회수 같은데 그걸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킬 만한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은 피해 여성의 직업이나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 공개가 2차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일단 이런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변호인은 보통 노출시키지 않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에 공개해서
어떤 피해 사실을 진술토록 하는 거는 적절한 변론 방식인지.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노골적인 방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흰색 슬리퍼를 신은 모르는 남자가 쫓아와 202호 내 집 내부로 들어왔다. 이 여성이 주거 침입을 당한 직후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여성들의 공포, 주거 침입, 탐사보도팀이 조사한 결과 올해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 침입이 1,400여 건, 매일 4회 이상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성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실태, 먼저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12시 한 여성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남성. 10분 뒤 맨발로 뛰어옵니다. 여성을 따라 집에 들어갔다가 다른 가족들이 쫓아오자 줄행랑을 치는 모습입니다. 여성 혼자 있었다면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탐사보도팀이 올 한 해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인 주거침입 범죄만 골라 전수 분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올해 10월까지 1,400여 건이 발생했는데 피해 여성은 20대, 가해 남성은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성범죄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이제 주거 침입을 하는 형태의 범죄는 아무래도 재산이 많은 집을 터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가장 많은 피해자의 연령대를 차지하는 건 지금 20대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성 대상 주거 침입 중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건 단 28건.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 화단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나옵니다. 50대 남성 최모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이곳에서 배회하다 한 여성의 집 대문을 흔들고 주거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최 씨는 2주 전에도 근처에서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상습범입니다. 피해 여성은 그때만 생각하며 몸이 떨립니다.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아셨어요. 여기 숨었다가 저를 뛰어다니자 무서워서 그 생각에 이제 손짓을 돌린다 그 생각 들고요. 여기 와서 저 집 여기가 아니고. 지난달 2일 새벽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는 이 남성.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긴 했지만 여성이 혼자 있는 2층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 대담함마저 보였습니다. 여성의 집만 고른 이 남성들.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돼 대부분 풀려납니다. 경찰은 법을 탓합니다. 공공하게 탈락을 해주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했을 수 있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지인과 타인의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지인 중에는 헤어진 부부나 연인 관계가 가장 많았는데 이 역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 주거 침입죄에 성범죄 미수 혐의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중간에 어딘가를 그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는 거지. 주거 침입죄와 성폭행 사이에 제재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그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되겠죠.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노조가 없어도 될 정도로 임직원 권익을 보장해주겠다. 삼성은 창립 이래로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했죠. 그런데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들이 노조를 와해하려 한 사건으로 법정 구속까지 되자 삼성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 무노조 원칙을 깨겠다는 뜻이 보입니다. 이남희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이 낸 200자 원고지 한 장 분량의 짧은 입장문입니다. 노사 문제로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1심 재판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이 법정 구속되자 공식 사과한 겁니다. 지난달 한국노총 산하에 삼성전자 노조가 설립된 이후 삼성이 노사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회사가 시혜를 베풀듯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삼성의 입장문은 사실상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P&G나 존슨앤존슨은 노조가 있는데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게 삼성 입장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지만 삼성이 선제적으로 노조가 없는 비민주적인 회사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남입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때문에 서울에서 집 살 방법 더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김남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년 전 결혼해 서울 동작구에 사는 서영훈, 박현지 씨 부부.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로 형편이 여의치 않아 당분간은 반전세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네, 청약은 도전은 해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출 규제 때문에 전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초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기보다는 당분간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불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아 보유세가 급등한 지역에서는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세는 시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보다는 반전세가 늘었어요. 월세로 보유세는 찍습니다. 그게 제가 전체적인 트렌드예요. 월세로 돌아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이제는. 세 부담이 항상 최하위층으로 정각을 했다 뿐이지 중간에서 세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당장의 실수요자에게 타격이 되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집값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보호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월세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폭등시킬 수도 있어 공급 물량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자, 1위 신세계, 2위 대림, 3위 아모레퍼시픽. 재계 순위가 아니라 재벌가 회장들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순위입니다. 이런 주택들은 한국감정원이 매년 직접 가격을 공시하고 이후 다른 주택들의 공시가격 기준이 됩니다. 실제 집값에 비해서 이런 표준 단독주택들의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적다는데 그 이유를 홍유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입니다. 연면적 2,861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270억 원이었는데요. 내년엔 277억 1천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2.6% 상승하는 겁니다. 1년 전 59%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대폭 줄었습니다. 다른 초고가 단독주택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자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0% 정도 올랐었는데 내년엔 각각 1.7%, 2.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초고가 단독주택은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55%에 이미 도달한 곳이 많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동산들은 이미 현실화가 높기 때문에 현실화를 높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 변동률 정도 상승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재벌가 단독주택들의 종부세를 추산해보면 적게는 3천만 원대에서 많게는 7천만 원대까지 늘어나는 걸로 계산됩니다. 초고가 단독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았던 4억에서 6억 원대 단독주택은 상승률이 10%를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오늘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표준 단독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10대 소녀가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납치돼 저녁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결말은 허무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도로. 우산을 쓰고 걷는 모녀 옆으로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곧바로 차량에서 남성 2명이 내리더니 순식간에 소녀를 차량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는 딸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바닥으로 밀쳐집니다. She was just screaming, my daughter, my God, someone please help me, please. And she was screaming hysterically. 신고를 받은 경찰은 16살 소녀 캐롤 산체스를 찾기 위해 실종 전단지를 곳곳에 붙이는 등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녀는 납치 발생 15시간 만에 납치 현장 근처로 별다른 상처 없이 돌아왔습니다. She's fine. Thank God. She's fine. 그런데 이 납치 사건이 소녀가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고향인 온두라스로 이주를 계획하자 미국에 남고 싶어 하던 소녀가 자작극을 벌였다는 겁니다. 소녀의 자백을 받은 뉴욕 경찰은 이번 납치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주유소 편의점입니다. 강도가 들이닥치더니 문가에 앉아있던 직원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이어 직원이 자리를 피하자 강도는 곧바로 카운터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뒤집니다. 하지만 잠시 뒤 다른 직원이 들어왔고 당황한 강도는 후추 스프레이를 자신의 얼굴 쪽으로 뿌립니다. 밖으로 나가려다 이 모습을 지켜본 여직원은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온 뒤 강도와 대치를 시작합니다. 이어 여직원은 대걸레를 집어들어 강도를 향해 휘두릅니다. 결국 우리 돈으로 13만 원을 훔친 강도는 대걸레로 맞선 여직원에 쫓겨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최근 설리와 구하라 등 젊은 연예인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런 일을 예방할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유명 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비단 유명 인사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서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13,600여 명, 하루 평균 3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10대 자살률은 1년 전보다 22%나 증가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센터 마인드링크, 현재 약 1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년째 상담을 받고 있다는 한 20대 남성. 심한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강박증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 공부하는데 이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걸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똑같은 일도 나는 많이 힘들어하니까 처음보다 직장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늘어났잖아요. 그때 내가 힘든 점을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그걸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참 좋았어요. 스스로 인생 행복 지수를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센터를 찾은 이후 행복 지수가 무척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들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돼도 크림을 한 번에 이렇게 쭉 갖고 와가지고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아까처럼 위아래 해가지고 또 크림을 발라주시면 돼요. 신기해요. 이런 걸 처음 부모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물해 줄 거예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웹툰을 제작해 화제가 됐는데요. 장난감들을 의인화해 친근감 있게 심리를 표현한 점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또는 힘들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중앙자살예방센터뿐만 아니라 또 자살예방 상담 전화라고 해서 1393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으니까 용기 내서 도움 요청하고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수준이라 불릴 만큼 높아만 가는 국내 자살률.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자살 예방 사업에 더 큰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3년 전 인공지능 AI 알파고를 상대로 멋진 승부를 보였지만 지고 말았던 이세돌. 은퇴를 앞두고 국산 AI 한돌과 서력전에 나섰습니다. 2점을 깔고 시작했는데 1국에서 예상을 깨고 이세돌이 압승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3년 9개월 전 이세돌은 구글의 AI 알파고에 내리 3연패를 당한 뒤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후 4국에서 승리하며 알파고에 이긴 유일한 인간으로 남은 이세돌. 은퇴 전에 상대로 AI를 지목했습니다. 당시 알파고의 기력을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받는 NHN 한돌입니다. 한돌의 우세를 인정해 2점을 미리 깔되 범 7집 반을 주고 시작한 1국. 그러나 승부는 92수 만에 불기의 승으로 끝났습니다. 묘수는 3년 전 알파고를 잡은 78수에서 나왔습니다. 이세돌 구단에서 보신 78수, 한돌은 이쪽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78수도 피인수로 이기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았고요. 78수 이후 한돌은 승률이 떨어지며 결국 92수 만에 항복을 선언했고 이세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돌이 조금 시간은 없겠지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없지 않거든요. 이세돌은 내일 한돌과 핸디캡 없이 겨루며 토요일 고향 신안에서 마지막 대국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김광현이 마침내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이뤘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 2년간 800만 달러의 계약을 했는데요. 전매 특허인 명품 슬라이더가 이젠 미국 본토를 겨냥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김광현의 계약 장면이 현지 방송의 속보로 전해집니다. They have signed Korean pitcher Hwang Yu-kim. He's a left-hander. Here he is, putting on the jersey, making it official. 2년 800만 달러, 인센티브 포함 최대 1,100만 달러 조건입니다. 등번호 33번을 받은 김광현 투수. 기자회견에서 직접 준비한 팻말까지 선보이며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한국인 투수로서 일단 박찬호 선배, 그다음에 류현진 선배를 보면서 항상 꿈을 키워왔고 세인트루이스는 월드시리즈 통산 11번이나 정상에 오르며 양키스에 이어 2번째로 최다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이 명문팀에서 김광현의 명품 슬라이더가 통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좌우 투수 타자 모두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구종이에요. 슬라이더에 대한 그런 좀 코맨드를 조금 더 다듬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쪽에서 좀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김광현은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감을 표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던져왔기 때문에 이닝샷으로 쓸 수도 있고 카운트볼로 쓸 수 있는 30이 넘어 이룬 아메리칸 드림. 김광현은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비록 선발이 아닌 불펜 투수라도 메이저리그에서 실력을 검증받겠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김광현의 내년 메이저리그 성공 스토리가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격투기 팬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렸던 축제 UFC가 이번 주말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메인 이벤트 선수로 부산에 떴다고 하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각의 링에서 펼쳐지는 격렬한 혈투와 기술의 향연. 코리안 좀비 정찬성, 그리고 UFC 베테랑 에드가와 슈퍼보이 최두호까지 이종 격투기 최고의 별들이 부산에 집결했습니다. For the Korean Zombie! 팬들을 만난 공개훈련장에서 정찬성은 여유가 넘쳤습니다. 군복무로 4년 전 서울대회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UFC 부산대회에 앞서 강력한 펀치와 발차기로 상대인 에드가의 길을 꺾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메인 이벤트인 만큼 좀 책임감이 큽니다. 이기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상대였던 패더급 2위 오르테가가 부상을 당해 급하게 UFC 베테랑 에드가로 경기 상대가 바뀌었지만
전문가들은 정찬성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슈퍼보이 최두호도 출격 준비를 끝냈습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어떤 명승부를 펼칠지 팬들의 관심이 이곳 부산에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새내기 박현주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외모만큼이나 강력한 서브가 인상적인데요. 프로 첫 공식 인터뷰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제 경기였죠. 첫 세트 원포인트 서버로 흥국생명의 박현주가 등장해 잇따라 서브 에이스를 코트에 꽂습니다. 박현주 서브 득점이에요. 여덟 득점. 두 번째 서브 에이스는 본인도 놀라는데요. 당찬 새내기의 거침없는 강타였습니다. 박현주는 서브 아닌 공격에서도 박현주 파인 플레이. 그리고 수비에서도 대표팀 차출로 빠진 이재영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서브 에이스 2개 포함해 7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한몫을 했는데요. 그런데 첫 프로 인터뷰에선 쑥스러웠는지 바짝 긴장했네요. 그런 건 없고 그냥 견주? 박현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외모로 이미 SNS에선 유명 스타인 박현주 선수인데요. 카메오처럼 잠시 등장하는 원포인트 서버를 넘어 실력으로 주전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 날씨 한번 참 변덕스럽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해도 봄처럼 온화하더니 오늘은 다시 추워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차가운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하 1도선이었던 서울의 아침 기온은 내일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고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중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세심히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철원 영하 9도로 예년 기온 밑돌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해서 온종일 싸늘하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한파 소식은 없습니다. 금요일에는 곳곳에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도로 곳곳에 빙판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아서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겨울철에는 주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기상 악화에 대비해서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초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2.4%. 그러나 결과적으로 2%도 못 넘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목표치를 2.3%로 예상했는데요. 우리 살림살이 내년엔 좀 나아질까요? 내일도 뉴스입니다.